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이란 책을 통하여서 경영자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까지는 리더십 강의라는 책을 통해서 정치적인 리더십,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더 작은 범위의 어떤 회사 단위의 경영자의 리더십에 관련 그러한 내용들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와 있는 여러 교수님들의 리더십과 관련된 글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헨리 민츠버그 교수님께서 쓰신 경영자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라는 그러한 글의 뒷부분을 살펴보고 제2장으로 넘어가서 변화의 리더라는 존 커터 교수님의 글을 통하여서 리더십의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관련되어서 경영자들이 그들의 의례적인 업무를 실제 성과로 연결시키고 또한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실제로 업무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시간 관리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 민츠버그 교수님의 연구에서 최고 경영자들은 미팅 약속 중에 32%만을 자기가 먼저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미팅 약속을 잡아오는 것에 거의 60%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5%는 상호 약속이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요청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만나주는 미팅 시간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 관리를 매우 잘한 것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요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며, 첫 번째는 경영자들은 의례적인 업무의 수행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데 그 일을 단지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조직에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의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시간을 소비한다면 그것이 조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의무적인 것만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이지 못한 경영자는 실패를 그 의례적인 업무들 탓으로 돌리지만 성공적인 경영자는 그것을 이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어떤 의례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공적인 경영자는 그 자체를 하나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설은 목적 달성을 위해 로비할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고, 회합은 비효율적인 부서를 재편할 기회로 또한 삼는 것이죠. 중요한 고객의 방문을 통해서는 무역 정보를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지금 경영자들이 의례적으로 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경영자들은 자기가 필요한 목적과 얻어내야 될 부분들을 그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서 얻어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둘째로, 성공적인 경영자는 역으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의례적인 업무로 전환함으로써 여분의 시간을 마련한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자신이 해야 될 그러한 스케줄 가운데 정기적으로, 의례적으로 그것을 포함시켜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시간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명상이나 총괄적인 계획 업무를 위해 시간을 비워두는 것은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일정 시간을, 하루에 일과 시간을 바로 그렇게 플랜을 짜고 계획을 잡는, 그럼 좀 더 생각하는 시간, 휴식의 자유의 시간으로 잡는 그러한 경영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을 원하는 경영자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맡긴 후에 진행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또한 환경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영자는 정보를 자동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경로를 구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 사찰을 해야만 하는 경영자는 직접 공개적으로 사찰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양한 의례적인 그러한 활동들을 통하여서도 지혜로운 경영자는 그것을 통해 자신의 어떤 얻어내야 될 부분들이나 또는 자신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후계자 육성의 임무와 관련된 그러한 사항들이 경영자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 훈련에 대해서 몇 마디를 덧붙이고자 하는데, MBA 과정은 경영학자 그리고 마케팅 연구가, 회계사, 조직개발 전문가 등 조직의 전문가를 훌륭히 양성해 왔지만 경영자를 양성해 오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다양한 그런 프로페셔널한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양성을 해왔지만, 어떤 통합적인 리더십의 경영자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죠. 하는 통합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자에 대한 어떤 공부라던가 어떤 양성은 MBA가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MBA 과정에서 경영기술 훈련이 인지학습, Cognitive Learning, 인지학습과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때 경영자에 대한 진지한 교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인지학습이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지학습이 경영자를 훈련시키는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지학습이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이 정보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한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데, 인지학습이 실제 경영의 모습에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바가 없으며, 실제 경영의 모습이 반영되지 않는 인지학습 교육이란 마치 강의실에서 교육하는 수영 강좌와 다를 게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지과학 학습만 하다가는 경제의 실제적인 어떤 그러한 경영에 대한 활동이나 실습들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수영 강좌를 계속 강의로만 듣고 있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코치가 강의실에서 강의만 하고 수영 폼 교정은 물론 물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가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수영을 배운 사람은 처음 물에 뛰어 들어가자마자 익사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경영 역시도 실제적으로 이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경영자로서 대처해 나가고 의사결정해 나가며 사람들을 조정해 나가고 단합해 나가고 또한 일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리더십 어떻게 발휘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훈련과 또한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실제 상황이든 모의 상황이든 실전 연습과 피드백을 통해 경영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따라서 MBA 과정은 경영 기술을 알아내고 자질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서 이 기술을 실습,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며 그들의 성과에 대해 체계적인 피드백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MBA 과정에 대한 경영자 수업의 여러 필요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민지보 교수님은 다수의 중요 경영 기술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즉 동료와의 관계 개발이라던가 경영 기술을 볼까요? 경영 기술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냐면은 동료와의 하나의 관계를 개발하는 것들, 아니면 협상을 수행하는 것들, 아니면 부하 직원에게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는 것들, 아니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정보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보를 공급하는 것들,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 그리고 자원을 잘 배분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경영적인 기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경영 기술을 끊임없이 배워 나가려면은 경영자들은 자아 성찰을 해야만 하는데, 경영자의 업무만큼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것은 없다 라면서 경영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구성원의 능력과 자원이 낭비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구성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경영 성과 향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경영자 업무에 대한 통념을 깨고, 그러니까 경영자 업무에 대한 고전 경영학적인 그런 어떤 관점, 이런 통념, 그런 것들은 깨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실체를 사실적으로 파악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 경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지보 교수님의 본 글이 되겠고,
부록으로서 이 글을 내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글에 대한 회고 논평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가 흐르는 동안 경영자의 역할, 통념과 현실을 읽은 경영자로부터 받은 대표적인 평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당신의 글은 저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나는 오직 나만이 일처리에 방해를 많이 받고 하나의 이슈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채 다른 이슈로 넘어가고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바쁜 반면 다른 모든 경영자들은 계획하고 조직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 글을 읽은 분의 어떤 그런 리플라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본서의 내용은 모든 경영자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서고 있음이 분명하며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읽었는데 왜 그러한 반응을 보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한편 원문을 근거로 작성된 뉴욕타임즈 기사가 나간 후에 인터뷰를 위해 필자를 찾은 언론인 2명이 민찌보고 교수님을 찾은 언론인 2명의 다음과 같은 반응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사가 경영자들에게 글의 내용처럼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민찌보고 교수님이 실제적인 경영자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의 삶에 기반한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실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접점에서 바꾸거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아직도 필자를 당황하게 만드는데 그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로 경영자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모습을 제안하는데 이것을 전통적인 경영자의 이지적인 모습, cerebral pace or professional pace에 비추어서 통찰적인 모습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영자의 모습이 하나의 이지적인 모습이 아니라 통찰적인 모습, insightful pace라고 명명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경영의 관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지적인 측면은 사물을 요소의 복합체로 보고 분석과 계산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통찰적인 측면은 사물을 통합적인 틀로 보고 구체적인 것은 위임할 것을 강조하며 또한 이지적인 측면은 합리성과 말로써 조직을 운영하고 통찰적인 측면은 경영자 자신에게 나오는 느낌과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지적인 측면과 또한 통찰적인 측면이 경영자에게 두 개 다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은 정말 감정과 느낌과 또한 실제적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통합적으로 갖추어진 하나의 통합적인 리더십이죠. 이러한 리더십이 경영자에게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습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앞서 경영자들의 반응을 설명할 수가 있으며 즉 경영자는 이지적으로 즉 사람들은 경영자가 이지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고 조정하고 통제한다고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원문의 내용이 실제 그들에게 더욱 현실감 있게 통찰적으로 다가갔던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 경영자들의 삶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인들의 경우에 경영자들의 이지적인 모습에 반감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영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는 사실 유리되었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상당히 그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발전하여 경영에 대한 비인간적인 느낌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경영이라는 것이 이것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언론인들이 가지게 될 정도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하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향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경영자들에 대해서 CEO에 대해서 민찌보고 교수님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또한 그들이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을 이 사회에서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서는 이 경영자에 대해 어떤 느낌이냐면은 노동자들의 월급을 착취하는 그러한 부르주아 같은 그러한 잘못된 이미지로 지금 각인시켜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영자 총협회라든가 정경련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욕먹고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하나의 기득권적인 그러한 입장으로서
비추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가들이 또한 경영자들이 그러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그러한 현실 자체가 이미 그 나라의 어떤 경영이나 기업이나 또한 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제는 우리가 OECD 국가이고 또한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로서 경영자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많이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동자들과 또한 조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경영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그러한 경영자들의 어떤 사회적 가치라던가 그들의 어떤 부분들을 알아주는 그러한 분위기들, 그리고 경제 역시도 오블리스 노블리즈의 그러한 정신에 따라서 해외 정말 빌 게이츠라던가 이런 부분들,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이 사회에 거의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하잖아요. 수억 달러의 그러한 돈을 기부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부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 결코 자신의 만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협조와 도움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회에 다시 헌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경제자들이 솔선해서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 경제에 대해서 이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기업과 경영자, CEO에 대한 그런 이미지 자체가 바뀌어야지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국가의 어떤 큰 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지,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죽도 법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속히 바꾸기 위해서는 경영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런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경영은 양면성이 있어야 하는데, 즉 이지적인 모습과 통찰적인 모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다. 한 예로 필자는 민츠버그 교수님은 경영자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며 컴퓨터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최고 경영자의 기본적인 것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컴퓨터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영자가 컴퓨터를 과대평가하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경영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지금 현재 이 AI가 굉장히 크게 부상하면서 챗GPT에 따라서 모든 걸 거기다 물어보고 다 의사결정도 거기서 통해서 하고 자료 작성이나 보고서도 거기서 통해서 다 하고, 또 챗GPT나 안 그러면 AI 관련된 다른 그러한 많은 앱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 개발되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펄플렉스라는 그런 부분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파워포인트 만들어주는 AI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서 경영자가 그런 것들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거부터 모든 정보를 얻어서 회사를 그걸 통해서 다 경영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정보를 얻는 수단이지, 그것을 통해서 의사결정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스스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민츠버그 교수님은 업무 위임의 딜레마가 정기적인 브리핑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은 현재의 경영자들이 통찰적으로 파악한 이미지나 인상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에게 더 많은 것을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신 경영자들은 전략적 비전, 문화, 직관과 통찰의 역할에 더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경영자의 역할은 뭐냐면, 다시 한번 보면 비전에 대해서 보는 것들, 그리고 전체 기업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기업을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그리고 하나의 통찰적인 것,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느낌과 통찰을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위임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경영자의 업무를 10가지로 역할로 나누어 기술한 점은 경영자의 인지적 측면을 반영하는데 업무를 통합하기보다는 세분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서 경영자의 통찰적인 모습보다는 정통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고된 원문에 대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 연구가 후속되는 새로운 연구를 유발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점을 들고 계시고, 특히 우리는 경영자의 업무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여전히 매우 무지한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부분들에서 경영이 많이 발전하였지만은 실제로 경영자 CEO에 대한 그러한
연구들은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최고 경제과정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과정 이러한 어떤 수업들을 또 많이 경영자들이 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경영자가 다른 기술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은 많이 공부했을지 몰라도 재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하지만 정말 이 경영자로서 CEO로서 리더로서의 그런 공부는 사실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최고 경영자과정 각 대학에서 또한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런 좋은 방법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경영자에 대해서 매우 무지한 그러한 상태이고 경영자 실무에 있어서 주요 이슈와 딜레마 등이 그동안 거의 심층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겉핥기식의 연구는 단지 문헌상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점인데 그것은 경영자의 직업적 해이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경영자가 뭔지 모르니까 경영자의 직업적 해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경영자의 그 어떤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occupational hazard. 경영자의 해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직업적 해이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직업적 해이의 문제는 업무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대처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즉 통찰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즉, 곧 직접적인 경험과 친밀한 접촉을 통해 얻은 개인 지식을 바탕으로 경영할 때 대처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영함에 있어서도 어떤 개인적 친분과 또한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해 가지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경영학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화되고 더욱 다양화되는 조직에서 통찰적인 경영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았으며 그래서 많은 경영자들은 점점 이지적인 모습이 되고 그 결과 두 모습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적인 측면 이데올로기, 이상적인 그러한 경제의 모습과 또한 실제적인 통찰적인 경영적인 모습이 함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의 통합적인 리더십의 모습인 것이죠. 이 통합적 리더십의 모습이 경제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또한 이러한 통합적인 리더십, 통합적인 경영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통찰적인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공부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평 및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찌버거 교수님은 경영자 후계자의 양성이 MBA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단지 이론적인 수준에만 이루고 있고 실제적인 면에서 지식이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점을 현 상황들을 잘 비판하고 계시면서 이론과 실무의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영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보완책은 어떤 것인지라는 그런 토의 질문들을 던져보고 있는데요. 사실 MBA가 많이 이제 개설되었죠. 저도 이제 외대에서 MBA를 또 전공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실제적인 그러한 지식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뭐 다양하게 넷플릭스나 그럼 또 다양한 어떤 그런 기업들의 상황들, 스타벅스나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경영적 분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MBA를 활용하고 또한 최고 경영자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잘 접할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가운데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잘 통합해서 최고 경영자는 결정을 내리고 기업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는 리더십적인 그러한 교육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CEO가 갖춰야 될 어떤 인격적인 자질이나 아니면 통찰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공부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또한 실제적으로 각 경영 현실 가운데서 회사를 통합해 나가고 단합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이 리더십에 관한 과목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집중화해서 어떤 경영의 한 과목으로 다루던가 해서 좀 그래서 깊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좀 각 경영대학에서 아니면은 또 종합대학에서라든가 최고 경제 과정에서 좀 다뤄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이러한 경영자의 리더십, 경영자의 그러한 자질들을 갖추기 위한 그러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까지 민찌버거 교수님의 그러한 글들을 함께 다루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변화의 리더라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존 커너 교수님의 그러한 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입니다. 존 커터 교수님은 변화의 리더라는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쓴 글입니다. 여기서 경영의 두 가지 요소로서 관리와 리더십의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더십과 관리가 다르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리더십은 초자연적인 것도 어떤 신비로운 것도 아니며 또한 카리스마적 권위나 개인의 특별한 성격과도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리더십이 관리보다 우위의 개념이거나 관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관리자 할 때의 관리라든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경영에 있어서의 요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리더십과 관리는 서로 구별되는 행동 시스템으로서 각각 서로를 보완해주며 또한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오늘날의 경영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기업에서는 관리는 넘치고 이 관리는 넘쳐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리더십은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리더십을 훈련시키기 위한 조직의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리더십에 대한 조직의 필요성이 커졌다라는 것이고, 이제 리더십을 훈련시키기 위한 조직의 능력을 발전시킬 이때가 되었고, 성공하는 기업은 리더가 나타나기까지 마냥 기다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은 잠재적인 리더를 찾아내고 그들의 능력이 개발되도록 경력 계획을 세우기까지 하는데, 실제로 신중하게 선발되고 양성된 많은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되면, 그러나 관리 능력, 그렇게 해낼 수 있게 되더라도 관리 능력이 없으면서 리더십만 강한 경우를 또한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맞는데 이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좀 포서블하게 그냥 다루려고만 하고 사람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한 리더십의 효율적인 관리를 접목시키는 것이며 이 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역시 존 커터 교수님도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리더십과 관리를 동시에 잘할 수는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관리자로서의 능력은 훌륭하지만 리더의 자질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리더의 자질은 뛰어나지만 뛰어난 관리자가 될 수 없는 약점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들은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가치를 잘 파악하며 이들이 팀워크를 이루도록 애쓰는 기업이 우수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경영자의 직무를 누군가에게 맡기게 되었을 때 많은 기업은 모든 사람들이 관리 기능과 리더십 역할을 조화롭게 할 수 없다는 최근의 연구 보고서를 쉽게 무시하게 되는데, 기업은 우수한 리더이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인력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종류의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리더십과 관리 기능의 그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지 이 두 가지를 갖춘 그러한 조직 내의 리더를 길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의 과잉 아니면 리더십의 결핍이라는 제목으로 좀 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인데, 관리 관행과 절차는 20세기 문명 발전의 한 형태인 대규모 조직의 운영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없었다면 아마 기업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리가 먼저라는 것이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대한 조직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발전하고, 바로 그 자리에 사람이 앉을 때 그 사람에게 리더십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관료주의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직위가 부여되고 그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사람들에게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리더십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리더십적인 한계를 발견하고 바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며
또한 사람들이 조직의 목표에 자신의 목표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여서 변혁적 리더십이 바로 관리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하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기업은 품질이나 수익성과 같은 주요 가치를 질서 정연하고 일관성 있게 추구할 것인데, 반면 리더십은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며,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하게 된 것은 최근 기업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경쟁적이고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거대한 조직체를 이루어서 관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기만 한다면 안정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생산물을 산출하여서 수익을 이루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이 변화에 조직이 빠르게 적응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 거대 조직을 관리하는 그러한 것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쉽고 용이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속도를 잘 조정해 나가고 구성원들이 이 속도에 따라올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 하는 것은 바로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러한 경영 환경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리는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는 그러한 기능이고, 또한 리더십은 변화에 대처하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이 두 기능의 차이가 활동의 특성을 규정짓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변화를 하나의 대처하는 그러한 기능이라면은, 또 관리의 그러한 기능은 복잡한 상황에 어떤 복잡한 상황에 대한 대처입니다. 이건 복잡한 걸 해결하는 것이고, 관리는 변화에 대해 대처해 나가는 것은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의 차이가 활동의 특성을 규정짓는다라고 하시면서 두 기능 모두 수행해야 할 일들을 정의하고 수행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구성원들이 그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도록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과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할 일을 정의하는 것, 그리고 수행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 과제입니다. 기업은 무엇보다 예산과 기획에 의해 기업의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의 기능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다음 달이나 다음 해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바로 이 관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리더십의 기능은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기업이 건설적인 변화를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개발함과 동시에 그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변화, 즉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개발하는 것. 뭔가 리더십이 하나의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하나의 전략적이고, 그리고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좀 더 모바일적인 어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금 이러한 기업의 환경이 그러한 것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관리는 인력을 조직하고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수립된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고, 또한 조직 구조를 만들고 계획에 부합하도록 직무 체계를 수립하는 것들, 적절한 인력을 직무에 투입하고 계획을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고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모두 다 관리 기능에 속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조직 관리가 되겠습니다. 한편 그에 상응하는 리더십 활동은 인력을 하나의 방향으로 일치시키는 활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하나의 목표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러한 과정은 바로 리더십적인 그러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비전을 이해하고 성취하도록 몰입하는 조직 몰입을 이루는 것이 리더십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연구에서도 변형적 리더십이 조직 몰입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얻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인식시켜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리더십의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관리 기능은 통제와 문제 해결을 통해 계획이 성취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보고서나 회의, 기타의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으로 기업의 계획과 실적을 자세히 비교하여 편차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다 관리 기능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십 기능에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격려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조직원들을 격려하는 방법, 즉 인간의 기본적이지만 충족되지 않는 욕구와 감정, 가치와 같은 것들에 호소하는 것.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도 그 핵심 가운데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구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알아주고 그 욕구를 또한 표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것이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한 리더십적 기능이거든요. 이게 제임스 맥그러브 번스 교수님이 주장하는 그런 주요 요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그런 주제인 것이죠. 오늘 여기 존 호터 교수님도 동일한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기본적이지만 충족되지 않은 그런 욕구, 감정, 가치 호소하여 개혁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들을 넘어 구성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을 파악하려면 이러한 각각의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어떤 리더가 필요할까요? 관리자적인 그런 CEO가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리더십을 가진 그런 변혁을 이루고 변화를 이루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딱 느낌이 와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서는 변화와 변혁을 이루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거대한 또한 경제 시스템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거의 지금 한계점에 다다랐고 그 가운데 지금 여러 중소기업 많은 분들이 삐걱거리면서 거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타개하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거기에 합당한 하나의 변혁적이고 또한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선출되어야 된다. 특히 6월 달에 선출해야 되겠죠. 이 5월 달 동안 선거운동을 잘 보고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그러한 변화로 말 그대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롭게 대한민국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떤 뉴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기치를 각 정당에서 내세우는데 아무튼 바로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를 이루는 바로 그러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선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잠깐 비평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리더십과 관리의 두 가지 경영의 요소를 언급하면서 이 두 가지는 구분되며 어느 한쪽만이 강화되었을 경우에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균형을 이룰 것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또한 변화의 시기에 리더십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욕구와의 어떤 관계를 설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리 그리고 리더십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 변화 시기에 리더십에 중요하다. 이러한 그것들을 잘 설파하고 계신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자가 제시한 리더십과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 조직 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토의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욕구와 동기에 대한 격려의 방법들을 통해 리더십적 행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이죠. 먼저 리더십과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이것을 위해서는 CEO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대표자가 기술인일 수도 있고 또한 경영인일 수도 있고 재무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자는 어떤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플러스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리더십을 교육받고 또한 실제 현장 가운데 그것을 적용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경영자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좀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든가 리더십 과정들을 바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청취하고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그런 교육 과정들을 많이 개설한다던가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 서로 간에 산업이 또한 기업의 여러 가치들의 정보의 그런 교류들이 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의 모체로서 뭐 상공회의소라던가 아니면 각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회라던가 이러한 모임들 가운데 이러한 리더십적인 교육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사장님들을 초청하고 조차 모임이라는 이런 거 정기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리더십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간의 정보 교육과 함께 리더십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 현장 가운데 자신의 기업 가운데 그것을 적용해 나가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한마디 조직 구성원들에게 오늘 수고 많이 했어. 아니면 오늘 햄버거 같이 먹으러 갈까? 이 한마디를 해도 조직 구성원들은 뭔가 친밀감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CEO에 대해서 충성도, 조직 몰입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생산량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아주 작은 것, 작은 변화지만 바로 조직을 변화시킬 수 하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들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교육, 물론 필요하고 아니면은 뭐 기술교육,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영자로서의 통합적인 그러한 교육, 통찰적인 경영의 그러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들이 조성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좀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인 공약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기업가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활성화를 좀 이룰 수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의된 내용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조직 내에서 욕구와 동기에 대한 격려의 방법들을 통해 리더십적 행위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나라는 것에 CEO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가족 가운데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복지시설 가운데 콘도를 마련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활하는데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좀 회사 내 복지기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좀 얼마간의 저리로 대출해 준다던가 이런 구성원들의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실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조직 구성원들이 CEO에 대한 충성도와 또한 우리를 위해 주는구나라는 그런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생김으로써 말미암아 이 조직이 하나의 단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 단합이 굉장히 중요한 이 단합이 이루어져야지 이 경쟁 상황에서 조직이 이렇게 기름 흐르듯이 무르듯이 잘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 내에서 당연히 갈등이 있건 사람들만의 성격이 다르고 이 갈등이 있는데 이것이 조직이 뻑뻑하게 되면 갈등과 갈등이 부딪히면서 이게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면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돌아가는데도 이것이 잘 돌아갈수록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CEO가 이 조직에 대해서 계속 기름칠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뭐 동기부여 해주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욕구들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해줘. 이것이 바로 하나의 리더십적 행위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은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리더십적인 그러한 것들을 잘 실현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가게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중요한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거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정책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방향 설정의 기능, 리더십적인 그러한 기능과 또한 하나의 기획과 예산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두 가지 리더십과 관리 기능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탁월하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 교수님들이 이 리더십과 또 실제 경영자의 어떤 태도라던가 조직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잘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리할 때도 좀 느끼지만 이렇게 강의할 때는 확실히 이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보면서 우리 어디든지 우리가 리더잖아요. 가족에서도 리더고 아니면 우리 조직에서도 리더고 한 국가에서도 또 리더고 기관에서도 리더고 우리 팀에서도 리더고 어디든지 다 리더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돼야 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리더의 위치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가 리더십적인 기초를 잘 닦다 보면은 우리가 그 위치에 갔을 때
문제 일으키지 않고 리더십을 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방향 설정 기능 대 기획 예상 기능입니다. 리더십 기능 자체가 변화를 만드는 것이므로 그 변화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리더십의 토대가 되는 그런 활동인데,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기획 혹은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기획이나 계획 설정이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조직에 나아가야 될 방향 설정은 바로 리더십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 혼이 있고 어디에 열정이 있고 목표를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가 있는 이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것이 바로 이런 방향, 기업의 방향 설정, 즉 비전의 설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계획을 잡고 그것을 기획해 나가는 하나의 관리의 기능과는 서로 다른 것인데, 기존에는 이 관리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원하는 이러한 하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사실 관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수단으로 이 부분을 추구해 왔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은 연역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고 계획된 결과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경영 과정으로서의 변화 관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훨씬 더 균합적인 것이며, 리더는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 간의 연관성과 관계 유형을 찾아내서 상황을 파악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한 측면인 방향 설정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전략을 창조하는 것인데, 비전과 전략은 사업 분야나 기술 수준, 기업 문화 등이 장기적 차원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하나의 비전을 보여주고 그 비전을 위한 전략을 창조해 나가고, 그것이 조직 내에서 어떠한 기업 문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청사진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한 실행 가능한 경로를 밝혀주는 그러한 것이 리더십적인 방향 설정이다라는 것이죠. 비전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비현실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 보통 사람으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조직 내에서 이런 비전이 있어, 비전을 보여주는데 어느 조직에 가나 이제 홈페이지 첫 번째 가면은 기업의 비전 나옵니다. 1, 2, 3. 근데 이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 하나의 붕 뜬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관리적인 측면하고 시스템만 보지 리더십에 대한 동기부여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조직 내에서 리더십이 전혀 행사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 조직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업 방향을 개발한다는 것은 마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힘들고 피곤한 작업일 뿐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은 마술사가 아니라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줄 알고 폭넓은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해서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정말 비전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리더십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비전이나 전략이 반드시 매우 혁신적인 필요는 없는데, 초우량 기업의 비전이나 전략이라고 해서 모두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은 아니며, 효과적인 사업 비전은 대부분 평범한 수준이고 이미 잘 알려진 아이디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디어를 조합하거나 유형별로 그룹화하는 방식이 독특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것조차 평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칸디나비아 항공 SAS의 최고 경영자 얀 칼스는 출장을 자주 가는 비즈니스맨을 목표 고객으로 하는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항공사가 되는 그러한 비전을 발표하였죠. 이는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야기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은 다른 부류의 고객들과는 달리 비교적 꾸준히 항공편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며 요금이 비싸더라도 기꺼이 요금을 지불하는데, 그러므로 비즈니스맨을 목표 시장의 고객으로 설정한다면 더 높은 수익률과 꾸준한 매출, 상당한 성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러나 비전을 추구하기보다는 관료주의가 만연해 있던 항공업계에서는 어떤 항공사도 이러한 간단한 아이디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렇죠. 항공사는 관료주의로 가득 채웠다. 이 관리자가 가득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맨들이 항공권을 많이 이용하고 그들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이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편에 비즈니스석을 만들어가지고 이 비즈니스맨들을 잘 대우하자. 좀 더 높은 가격에. 이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얀 칼슨은, 즉 SAS는 그 비전을 도입했고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다 이제 비즈니스, 상무급 이상 때는 다 비즈니스 타잖아요. 좀 더 이제 편하게 가서 비즈니스 해야지. 좀 그런 돈을 좀 지불하고서라도 그 좌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에서 중요한 것은 독창성이 아니라 고객, 주주,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비전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비전을 실제적인 경쟁 전략으로 쉽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더라. 그러니까 비전은 실제적인 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때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아니면 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전이 비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리더십이 하는 것이죠. 잘못된 비전은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무시하는 경향인데, 예를 들면 임직원들의 이익을 고객이나 주주들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익을 고객이나 주주에게 돌리지 않고 이제 그들을 기본적으로는 섬기는 게 맞죠. 조직이 주인이니까. 그렇지만 임직원들의 이익과 또한 급여를 위해서 배당을 안 하는 것입니다. 또는 전략적으로 불합리한 경우도 있는데, 만일 업계에서 항상 하위에 머물던 어떤 회사가 갑자기 선두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몽상이다,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관리에만 집중하고 리더십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기업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경쟁이 심화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저절로 배양되며 사업 방향의 결여라는 단점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계획 수립에 목숨 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여전히 이 관리적인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기업의 방향 설정의 중요성을 호도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계획을 잡는 것과 기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장기계획 수립 작업은 항상 시간이 소모되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계획은 항상 시간이 소모되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계획은 다시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계획은 수립되고 고쳐지고 수립되고 이것만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는 늘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럴 경우 장기 계획 수립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아무도 안 하라 그래요. 이거 세워봤자 안 할 건데, 비전은 얼마, 이 비전 2020, 2030 이렇게 세워봤자 안 할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수 기업들은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실 장기 계획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모순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전략 방향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단기 계획의 수립조차 시간과 노력을 끝없이 잡아먹는 블랙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계획 짜고 계획 짜고 계획 짜고, 계획 과정을 이끌어주고 전체적인 범위를 규정해주는 비전과 전략이 없다면, 그러니까 계획을 결국 이끌어주는 것은 비전이고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일일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계획을 끊임없이 세우라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미뤄둔 채 기업은 분명한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힘만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효율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경영자는 결국은 모든 것에 대해 냉소적이 되며 직원도 냉소적이 되는 것이죠. 계획 수립 과정은 소모적인 파워게임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계획사를 안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기획은
방향 설정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수단으로 쓰일 때 가장 효과적이다. 기획. 이것은 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는 하나의 보완적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기획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 설정을 위한 보완적인 측면이 바로 이 기획이라는 것이죠. 적절한 계획 과정을 통해서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올바른 방향 설정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현실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활동을 모아 나갈 수 있으며, 어떤 계획이 중요하고 어떤 계획이 부적절한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의 측면에서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뒤쪽에서 아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방향 설정 사례 같은 것들을 또 제시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단합 기능 대 조직화 인력 배치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대 조직의 두드러진 특징은 상호 의존성인데, 조직의 구성원들 중 완벽하게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의존적인 상태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기 기술, 관리 시스템, 유계 질서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직이 변화를 시도할 때 바로 이런 연결 관계가 도전 과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서로 부딪혀 차례차례 모두 쓰러지고 만드는 것이죠. 서로 얽혀 있으니까 서로 2인 삼각하고 있는데 한 방향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로 가고 절로 갔다 아무도 못 가겠죠. 그냥 지자리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직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분명한 방향 설정 가지고 나아갈 방향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방향 설정, 리더십이 행해 나가야 될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관리 기능에만 치중하고 리더십 기능에 미숙한 경영자들은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조직의 문제로 보며, 그러나 진정으로 경영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력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이것이 아니라 서로를 조직되어 있는 이 조직을 단합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조직화를 통해 가능한 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인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과정은 전형적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필요로 하며 기업은 보고 체계와 직무 구조를 선택해야 되고, 이거 다 조직 관리 나와 있는 것이죠.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또 배치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또 제공해야 되고, 노조에게는 계획을 또 설명해야 되고, 계획 수행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구축해야 되고, 경제적인 보상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 얼마나 이게 조직 구성을 위해서 이게 많은 그런 노력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 판단은 마치 건축 설계와도 유사한데, 즉 그것은 특정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을 단합시키는 것은 이런 작업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런 조직을 구성하고 건축을 이루는 것과는 다른 작업이 구성원들을 단합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합은 설계가 아니라 의사소통이다. 중요하죠. 이 단합이라는 것은 하나를 설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로를 뚫는 겁니다. 리더십이 바로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합은 설계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문제이며, 또한 우선 단합은 조직화 기능보다 훨씬 많은 구성원들 개인들과의 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변칙적 리더십의 네 번째 요소가 뭐냐면 개별적 돌볼, individual consideration입니다. 이처럼 리더십은 각 개인의 상황들을 알고 그것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화가 필요한 대상은 하급자뿐만 아니라 상사, 동료, 다른 부서의 스태프들, 그리고 더 나아가 납품업체, 정부 관료, 고객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또한 비전과 전략 수행을 지지하는 사람은 물론 방해하는 사람들까지도 대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미래 목표를 설명하는 것은 단지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축구팀의 주장이 팀원들에게 세트 플레이 전술을 설명하는 것과 시즌 후반기에 전혀 새로운 경기 운영 전략을 설명하는 것과의 차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시즌 후반기에 어떻게 이 시즌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그리고 단합하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루한 설명이건 심사숙고한 짧은 몇 마디의 말이건 간에 전해 들은 사람이 이해했다고 해서 메시지가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데 리더십 기능에서 중요한 도전 과제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믿을 수 있도록 신뢰 구축이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리더의 언행일치와 처신, 그의 성실성과 신용, 메시지의 내용 자체 등의 신뢰감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병역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그런 기초 중에 하나가 또한 도덕적 리더십입니다. 그만큼 도덕적인 자질이 리더십에게 필요하며 또한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인 것. 그것이 하나의 병역적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단합은 조직화를 통해서는 하기 어려운 권한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조직이 시장이나 기술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에게 권한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변화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힘이 없어, 권한이 없어, 결정관이 없어. 그러면 행동 안 한다는 거예요. 손 놓고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중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다 하더라도 상급자들이 이를 싫어하며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구성원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도 있더라도 움직여서 괜히 한 소리 듣느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된 환경 자체는 리더십적인 그러한 행위가 없다라는 것이 그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을 단합시키며 개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기 판단에 따라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조직 내에서의 리더십적 행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평의 토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커터 교수님은 리더십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구성원들의 단합을 들고 있으며 많은 갈등의 해결책이 바로 단합인데 그것이 중요한 리더십적 기능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통한 단합의 구체적인 방법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결국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리더십이 각 조직원들의 어떤 개별적 사항들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욕구와 니드에 따라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고 또한 의사소통의 그러한 통로를 뚫어줘야 돼요. 리더십적인.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의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냥 제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티베이션 과정. 그러니까 병역적 리더십에서 두 번째 요소인 영감적인 동기부여, 인스피레이셔널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운데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러한 과제가 리더십적인 그런 조직 내 과제고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결국은 리더십적인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조직 구성원들이 그러한 것들을 중요성을 알고 또 그런 수업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교육과정 가운데 리더십 생산성 본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리더십 교육을 듣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 가운데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또한 한 가지는 또한 스스로에 대한 언행일치와 또한 하나의 신뢰감의 유지 그리고 보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 도덕적인 그러한 부분들까지 잘 지켜진다면은 리더십적 행위가 회사 내에서 먹히겠죠. 바로 그것이 하나의 관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리더십적인 측면인데 지금까지 우리 어떤 기업 현실 가운데서 이런 리더십의 측면이 상당히 무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도 지금 리더십이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존 커터 교수님의 그런 내용들을 다뤄봤고 계속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루면서 실제적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또 리더십 교육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을 또 변화시키고 또한 새롭게 모티베이션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